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1504년 한왕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239명이 죽었습니다. 신하를, 대신을, 심지어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연산군입니다. 뒤주에 들어가라. 1762년 한왕이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8일 후 28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영조입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 1506년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7일 만에 왕비가 쫓겨났습니다. 19세 여인이었습니다. 죄가 뭘까요?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것. 이 왕은 누구일까요? 중종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5년마다 투표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왕은 하늘이 정했습니다. 혈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폭군이어도 백성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이 어떤 사람인가? 착한가? 폭군인가? 현명한가? 무능한가? 백성을 사랑하는가? 자기만 생각하는가? 왕 한 사람의 성품이 수백만 백성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1893권 472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왕들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품, 사생활, 잔혹함, 욕망까지 왕이 보지 못하게 봉인했기에 사관들은 모든 것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실록이 밝히는 왕들의 숨겨진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한양 궁궐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을 폐위한다.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30세의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12년간의 폭정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시간을 바꿔보겠습니다. 1614년 2월 강화도 9세 소년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강화부사 정항은 온돌방에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식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방은 찜통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 나이 9세였다. 148년 후인 1762년 윤5월 13일 창경궁.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가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세자는 28세였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뒤주를 달궜습니다. 아버지, 물 한 모금만.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뒤주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17년 전인 1645년 4월 창경궁. 소현세자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34세였습니다. 청나라에서 9년간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실록은 소현세자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부왕 인조는 세자가 축자 며느리 강빈을 사사했습니다. 세 손자는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2명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왕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잔혹함, 냉혹함, 광기. 실록은 472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893권 472책. 왕들의 업적만이 아니라 왕들의 잘못도 성격도 사생활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왜 실록은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적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볼 수 없게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록이 전하는 왕들의 숨겨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정, 차별, 학대, 살해. 실록이 감추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연산군입니다. 조선 제10대 왕, 폭군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1476년 11월 7일 연산군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종, 어머니는 왕비 윤씨였습니다. 적장자였습니다. 1483년 7세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7세였던 1482년 어머니 윤씨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 윤씨가 폐위되었습니다. 투기와 저주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후궁 정씨와 엄씨를 질투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6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100년 동안 이 일을 입에 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연산군은 계모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12월 29일 연산군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반 연산군은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신하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498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사냥을 좋아하여 신하들이 말려도 듣지 않는다. 실록은 연산군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에 빠졌습니다. 활터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헐었습니다. 1498년 7월 11일 무오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일손은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제출했습니다. 사초는 실록의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실록청 당상관 이극돈이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사초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왕후의 상중에 장흥기생과 어울렸다, 뇌물을 받았다, 불경을 잘 외워 세조에게 출세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극돈은 김일손에게 사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손은 거부했습니다. 사관이 쓴 사초를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 이극돈은 유자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자광은 세조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김일손의 사초에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려 있었습니다. 조의제문은 중국 초나라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었습니다. 의제는 항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유자광은 이 글이 세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죽인 것을 항우에 빗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98년 7월 12일 연산군이 김일손을 국문했습니다. 7월 27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은 능지처 잠되었습니다. 표현말, 홍한,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등은 귀양을 갔습니다. 총 5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1504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불러들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경궁 뜰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를 모함했다. 연산군은 직접 두 후궁을 때렸습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두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씨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너희 어미를 때려라. 안양군은 어둠 속에서 누군지 모르고 때렸습니다. 봉안군은 눈치를 채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독촉에 어쩔 수 없이 때렸습니다. 두 후궁이 죽자 연산군은 봉안군에게 말을 하사했습니다. 1년 후 두 왕자를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사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심회, 이들은 폐비 윤씨 사건에 관여했던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효수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사람은 약 239명이었습니다. 사형이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이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1505년 연산군은 31세였습니다. 왕이 된 지 11년째였습니다. 전국에서 기생을 뽑아 올려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었습니다. 1505년 6월 연산군은 채홍사를 전국에 파견했습니다. 채홍사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채홍의 홍은 붉은 꽃, 즉 미인을 뜻했습니다. 이계동을 전라도에, 임숭재를 경상도와 충청도에 보냈습니다. 임숭재와 임사홍 부자는 연산군의 총신이었습니다. 채홍사로 활약하며 더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생을 뽑아 올렸다.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궁으로 끌고 갔다. 1504년 12월 연산군은 새로운 기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흥청, 운평, 광이었습니다. 흥청은 가장 서열이 높았습니다.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사악한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운평은 700명,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광인은 1000명이었습니다. 흥청은 또다시 세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왕과 동침한 천과, 동침했으되 만족스럽지 못한 반천과, 동침하지 못한 지과였습니다. 기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부인을 빼앗긴 남편들이 울부짖었으나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궁궐 안에 별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운평이었습니다.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기생 수백 명과 함께 밤낮 없이 놀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왕이 밤낮을 바꿔 놀았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을 마셨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막아라. 글자 그대로였습니다. 간언하는 신하의 입에 쇠꼬챙이를 넣어 찔렀습니다. 혀를 잘라냈습니다. 왕이 신하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다. 어느 날은 신하가 간언하자 직접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넓이가 수십 리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가옥 수천 채를 헐었다.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 실록은 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연산군은 선발 기준을 까다롭게 정했습니다. 분칠하지 않은 자들을 뽑으라. 자색은 분칠로 바뀐 것이니 어찌 분칠한 것을 참 자색이라 할 수 있겠냐. 민낯을 중시했습니다. 구취나 겨드랑이 등 몸에서 채취가 나는 자들은 철저히 걸러냈습니다. 흥청들이 입는 옷인 아상복과 홍단장에 드는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이 탕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녹수는 흥청 출신이었다가 연산군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의 하인들까지도 그의 기세를 믿고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아내, 딸을 빼앗기는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숨어 지냈다. 딸이 있는 집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차게 했습니다. 입은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말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모 앞뒤로 충, 성자를 수놓게 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라는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을 비방하는 투서가 나돌았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한글 교습을 중단하라. 한글로 된 책을 모두 불태워라.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금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조부가 만든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사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밤낮 없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횃불 천자루를 늘어세워 밤이 낮처럼 밝게 만들었습니다. 흥청 수백 명이 늘어앉아 풍악을 연주했습니다. 경회지에는 서호의 배 수십 척을 끌어왔습니다. 배 한 척을 육지로 운반하는데 5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성안을 진동했습니다. 내수사의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실록은 적었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다.
백성들은 흥청이들과 놀아나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경계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1506년 8월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왕을 섬길 수 없다. 반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 등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산군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생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을 때도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연산군을 깨웠습니다. 왕을 폐위한다. 잠에서 깬 연산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세였습니다. 왕이 된 지 12년째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폭정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 신씨도 폐비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폐세자 황과 창녕대군은 9월 24일 사사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이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이들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우려한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왕비 신씨는 유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선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온순했다.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며 울며 간했다. 신씨는 연산군이 황음무도하자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언했습니다. 왕은 비록 왕비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성내지도 않았습니다. 왕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갑자사화 때 연산군이 계모 자순 왕 대비를 해치려 하자 왕비 신씨가 극구 말려 보호했습니다. 중종의 배려로 왕비 신씨는 한양에 머물렀습니다. 연산군의 후궁 장녹수와 다른 후궁들은 종로와 남대문에서 투석형에 처해졌습니다. 강화도 교동. 연산군은 외딴 섬에 갇혔습니다. 유배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유배지의 별감과 상궁들은 연산군을 조롱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연산군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유배 직후 열병에 걸렸습니다. 강화도 부사는 연산군을 동정했습니다. 독살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부사가 막았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이 역질로 죽었습니다. 유배된 지 2개월 만이었습니다. 31세였습니다. 실록은 연산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이 교동에서 역질을 안타가 죽었다. 31세였다. 시녀들의 말에 따르면 연산군은 죽음에 임하여 왕비 신씨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왕비 신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1512년 폐비 신씨는 연산군의 묘를 양주 해촌으로 이장해달라고 상언했습니다. 중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폐비 신씨는 연산군 부인 또는 거창군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폐위되었으므로 시호가 없었습니다. 친정이 몰락하여 제사는 외손자 구엄이 지냈습니다. 1537년 4월 8일 폐비 신씨가 죽었습니다. 61세였습니다. 남편보다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6월 26일 양주 도봉산 해촌리에 묻혔습니다. 현재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연산군묘입니다. 실록은 폐비 신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온순했다. 왕이 비록 들어주지 않았지만 성내지는 않았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록은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연산은 폭군이었다. 백성을 학대하고 신하를 죽이고 여색에 빠졌다. 두 번째 인물은 중종입니다. 조선 제11대 왕. 연산군이 쫓겨나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50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중종은 19세였습니다. 중종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씨, 거창부원군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1499년에 결혼했습니다. 중종이 13세, 신씨도 13세였습니다. 신씨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의 사위였습니다. 고모는 연산군의 왕비 신씨였습니다. 고종사촌이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중종과 신씨는 태종과 한영정을 공통조상으로 하는 팔촌관계였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면서 진성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씨도 왕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신씨는 중종의 조강지처 자격으로 경복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9월 4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중종에게 요구했습니다. 왕비를 패출하십시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씨는 패비 신씨의 조카였습니다. 연산군의 왕비가 고모였던 것입니다. 중종 반정 당일 반정 세력은 신수군에게 참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신수군은 누이와 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둘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밀고도 하지 않았지만 반정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반정군은 신수군을 임사홍과 같은 날 죽였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유순, 김수동, 유자광,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같은 말로 아뢰었습니다.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죄인의 딸은 정의에 부당합니다. 중종은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다고 하여 굳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원종 등이 계속 굳게 고집했습니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단경왕 후의 폐위를 강력히 밀어붙인 또 다른 이유는 중종과 신씨의 관계가 매우 애틋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씨의 말에 좌우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반정의 날밤 군사들이 진성대군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드디어 형님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며 겁에 질려 자결하려 했습니다. 부인 신씨가 말렸습니다. 군사의 말 머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다면 우린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말꼬리가 집을 향하고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당신을 호위하려는 뜻이니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하니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씨는 매우 똑똑하고 덕이 많았습니다. 반정 세력이 껄끄러워할 만큼 현명했습니다. 왕비를 내쫓아라. 신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비가 된 지 7일 만이었습니다. 19세였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씨가 통곡하며 궁을 나섰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강제 이혼까지 당한 패비는 세조의 부마 하성이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친정은 몰락했습니다.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평생 재혼하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19일 후에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하지만 장경왕후는 1515년 인종을 낳고 8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자 패비 신씨의 복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1515년 8월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 등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씨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29년에도 김식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종은 이번에도 무시했습니다. 복위를 주장한 사람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중종은 신씨의 복위를 거부했을까요? 이미 장경왕후가 아들 인종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신씨가 복이 되어 아들을 낳으면 왕위 계승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종은 1544년 11월 15일 57세로 죽었습니다. 신씨는 중종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38년 만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종은 높은 산에 올라 신씨가 사는 집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신씨의 집에서도 중종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모화관에서 명나라 조사를 영접할 때는 말을 보내먹이게 하니 신씨는 직접 흰죽을 쑤어 손수 들어서 말을 먹여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사일 뿐입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544년 중종이 죽었습니다.
1545년 인종은 신씨가 거처하는 곳에 패비궁이라는 이름을 주고 생활비를 보조했습니다. 1558년 1월 6일 신씨가 죽었습니다. 71세였습니다. 중종이 죽은 지 13년 후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50년 넘게 독수공방했습니다. 실록은 신씨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가 패출당한 것은 본래 그의 죄가 아니었다. 모든 치상 절차를 잠옷 후하게 갖추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 233년 후인 1739년 영조가 신씨를 복위시켰습니다.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죽은 지 18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광해군입니다. 조선 제15대 왕. 1575년 4월 26일 광해군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선조,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서자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광해군은 18세였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백성들을 수습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군사를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왕은 광해군이다. 하지만 1606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조가 새 왕비 임목왕후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영창대군. 1606년 3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선조는 62세, 임목왕후는 19세였습니다. 선조는 드디어 적자를 얻었습니다. 선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광해군이 세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공이 켰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계속 광해군을 무시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대할 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세자를 마치 종처럼 대했다. 광해군은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냉대를, 동생에 대한 편애를.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죽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4세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별, 동생에 대한 질투. 1613년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응서 등이 영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대북 세력은 이 사건에 영창대군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8세였습니다. 1614년 2월 강화부사 정항이 부임했습니다. 이이첨의 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이첨은 대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항은 영창대군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방에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기운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1614년 2월 10일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9세였습니다. 정항은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달리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여러 설을 언급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설, 온돌을 뜨겁게 달궈 증살했다는 설, 독살했다는 설. 인조실록은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이정표가 음식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9세 소년이 죽었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했습니다.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라. 하지만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동생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도 영모죄로 사사되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는 1618년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했다. 둘째,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것. 이것이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641년 7월 1일 67세로 죽었습니다. 유배 생활 19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인조입니다. 조선 제16대 왕.
1645년 4월 26일 창경궁 환경당.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34세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장남이었습니다. 1612년 1월 4일 태어났습니다. 1625년 14세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5고 두례를 올렸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26세였습니다. 심양에서 9년간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천주교 신부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서양 서적과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35세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을 냉대했습니다.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할애도 막았습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과 물건들을 보고 인조는 화를 냈습니다. 청나라와 친해진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2달 후인 4월 23일 소현세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학질이었다고 합니다. 의관 이형익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흘 만인 4월 26일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실록은 세자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독살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관직을 주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 강빈을 사사했습니다. 세 손자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석철은 12세, 성리는 8세, 석견은 4세였습니다. 석철과 성리는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석견만 효종 즉위 후 살아남았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간소화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소현세자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5번째 인물은 영조입니다. 조선 제21대 왕.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영조는 69세, 사도세자는 28세였습니다. 사도세자는 1735년 1월 21일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42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 기뻐했습니다.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1736년 2세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세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도세자는 총명했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훈육은 엄격했습니다. 한중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조가 밥을 먹었느냐고 물으면 사도세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귀를 씻으셨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때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1749년 사도세자가 15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1757년부터 사도세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의대증이 생겼습니다. 화증으로 내관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정축년과 무인년 이후부터 병이 더욱 심해져서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1762년 5월 22일 나경원이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나경원은 홍계위의 겸종 출신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인 1.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인 1. 관서로 행역한 1. 북한산성을 유람한 1등이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윤 5월 13일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자결하라.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영조는 명령을 바꿨습니다. 뒤주에 들어가라.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직접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뒤주를 달궜습니다. 아버지, 물 한 모금만.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뒤주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무겸선정관 이성문은 어린 세손 산을 도와 입궁하려 했습니다. 수문장들이 막았습니다. 이성문은 세손을 등에 업고 수문장들을 밀친 뒤 세손을 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세손이 영조에게 가서 아비를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했습니다. 권정침, 이의장 등이 땅에 머리를 찍고 울며 세자의 억울함을 간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동궁의 관료들이 뒤주의 틈으로 세자에게 미음과 물을 넣어주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영조는 내관을 시켜 뒤주의 유약을 발라 틈새를 막았습니다. 통풍도 막혔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윤 5월 21일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28세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는 8일 동안 평소대로 수라를 받고 정무를 보았습니다. 영조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는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입니다. 도는 일찍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893권 472책 472년간의 기록입니다. 실록은 왕의 업적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잘못도 성격도 사생활도 모두 적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 중종의 냉혹함, 광해군의 잔인함, 인조의 냉대, 영조의 학대, 왕들의 숨겨진 얼굴이 실록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실록은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역사는 거울이다. 후세가 교훈을 얻도록 실록을 쓴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적었습니다. 왕이 보지 못하게 봉인했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야 공개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31세에 외로이 죽었습니다. 12년간의 폭정으로 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무오사화에서 5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갑자사화에서는 239명이 피화했습니다. 사형이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심회 등 이미 죽은 대신들까지 부관 참시했습니다. 흥청 300명, 운평 700명, 광희 1000명을 선발했습니다. 채홍사를 전국에 파견해 여자를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습니다. 실록은 평가했습니다. 연산은 폭군이었다. 백성을 학대하고 신하를 죽이고 여색에 빠졌다. 중종은 첫 부인을 버렸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19세 아내는 평생 혼자 살다 71세에 죽었습니다. 50년 넘게 독수공방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없었을까요? 실록은 중종이 패비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종이 죽은 지 233년 후인 1739년 영조가 단경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죽은 지 18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의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동생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9세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목으로 광해군은 쫓겨났습니다. 67세까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9년이었습니다. 개축 옥사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까지 사사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1618년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대북 세력의 이이첨이 주도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소현세자는 34세의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해쳤습니다.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을 가져오고 청나라와 친해진 것이 인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조차 왕위는 손자 정조에게 물려준 것과 대조됩니다.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습니다. 28세 아들을 8일간 굶겨 죽였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는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입니다. 도는 일찍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호를 내리는 시법을 따른 것일 뿐 영조의 슬픔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1757년부터 사도세자는 의대증과 화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후회했습니다. 영조의 엄격한 훈육, 끝없는 질책이 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1762년 나경원의 고변으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론 강경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빠졌습니다. 백성을 학대하고 신하를 죽였습니다. 결국 쫓겨나 외로이 죽었습니다. 중종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첫 아내를 버렸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보다 신하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유폐했습니다. 결국 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인조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청나라와 친한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격한 훈육, 끝없는 질책. 아들은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결국 아버지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잘못은 기록된다고, 역사는 잊지 않는다고.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실록을 읽으며 배웁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성을 잃으면 왕이라도 폭군이 된다는 것을. 실록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왕들의 업적도 왕들의 잘못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후세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왕 27명 중 제대로 죽은 왕은 몇 명일까요? 병으로 편히 죽은 왕은 많지 않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실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조선의 왕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왕들의 숨겨진 얼굴을 보셨습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